자,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핑을 이용을 해서 네트워킹 과정을 조금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주로 이제 트레이스 RT를 이용을 해서 전반부에 또 비슷한 과정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핑과 트레이스 RT는 결국은 어쨌든 목적지에 대해서 뭔가 그 작업을 하는 건데, 핑은 목적지로 메시지를 보내보고 그것이 나한테 되돌아오는가 였다면, 트레이스 RT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어떻게 경유를 해서 가는가, 그렇게 이제 조금 다르긴 했어요. 뭐 안에 내부 메커니즘은 뭔가 복잡하게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두 가지를 알아봤다 이거죠, 지난주에. 물론 그 뒤에 또 다른 것도 알아보긴 했지만. 그래서 핑 같은 경우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핑을 실행하면 뭐 OSI, 이건 지금 OSI 7계층의 어떤 프로토콜의 각 계층들을 의미한다면, 이 핑이 네트워크 계층에 있는 ICMP라고 하는 프로토콜한테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를 만들도록 요청을 하고, 이 ICMP는 이것을 또 네트워크 계층의 IP라는 프로토콜한테 상대방의 네트워크 계층까지 전달시켜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는 실제 데이터가 이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 이동을 하기 위한 절차는 여기서부터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IP에서는 여기까지 전달되기 위한 길 안내 역할을 하고,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 그 밑에 계층은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절차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길 안내라는 것은 과연 뭐냐? 목적지까지 전체의 경로를 안내를 하는 건 아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지난 시간에 되겠지만 해운대까지 간다고 할 때,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가서 어떻게 가서 어떻게 가서 어떻게 가서 어떻게 가서 해운대 도착,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일단 어디로 가라. 그게 여기서의 길 안내라 그랬죠. 여기서 어디로 가라. 그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그냥 넥스트 홉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했어요. 넥스트 홉. 그 넥스트 홉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전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네트워크 중에서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트레이스 RT였죠. 그 트레이스 RT를 해보면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데 여러 개를 경유해서 갔었잖아요. 그죠? 뭐 경우에 따라서 한 20개까지 경유를 해서 갔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여기서 도달하는 곳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걸 해운대 가는 거랑 비유를 했죠. 해운대를 가려면 일단 여기서 제일 먼저 어디를 간다? 뭐 구일역이라든가 버스 정류장을 간다 그랬죠. 그거는 어디 있어요? 나랑 같은 동네에 있죠. 그죠? 왜 거길 가요? 이 동네를 벗어나서 해운대를 갈 수 있는 곳으로 향할 수 있죠. 똑같이 내가 여기서 구글까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려고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야 되냐 이거예요. 구글은 나와 같은 네트워크에 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죠. 그렇다면은 구글을 가려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느냐? 자, 버스 정류장은 우리 학교랑 같은 동네예요? 다른 동네예요? 같은 동네죠. 그러나 버스 정류장에 가면 또는 구일역에 가면 같은 동네지만 거기 가면 어딜 갈 수 있어? 다른 동네를 갈 수 있죠.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에서도 구글을 가려면 구글은 다른 네트워크에 있으니까 일단 그 다른 네트워크로 갈 수 있는 어딘가로 가야죠. 그게 해운대를 가려면 구일역이나 버스 정류장에 가는 것처럼 여기서 구글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일단 이 실습실 네트워크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 벗어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곳이 그러면 실습실 네트워크예요? 아니면 실습실 네트워크 밖이에요? 아까 여기서 버스 정류장 가고 구글역 가는 거는 같은 동네라고 했어요? 다른 동네라고 했어요? 같은 동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실습실 네트워크를 벗어나려면 실습실 네트워크 안에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밖에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버스 정류장이 우리 학교랑 다른 동네에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실습실 네트워크 안에 있는데 다만
거기 가면 실습 네트워크 바깥의 네트워크로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런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렇게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벗어날 수 있는 장치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실습 네트워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실습 네트워크에 있지만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어서 그 다른 네트워크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장치로 가야 된다 이거지. 그 장치를 뭐라고 한다? 어디에 있다 하는 얘기까지 했죠. 라우터라는 거는 너무나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얘기 안 했고요. 어디에 있는 장치다 얘기를 했었죠. 4호관이 아니고 4층. 4층 남자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의 왼쪽 편에 문이 하나 있는데 철문이 있어요. 거기 앞에 가면 되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팬 소리가 들려요. 냉각 팬이 있어가지고 왜 팬이 있냐? 그 안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 핫한 UPS, Uninterrupted Power Supply라고 해가지고 Uninterrupted라는 게 이제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파워 서플라이다. 그것의 전원은 배터리예요. 배터리. 정전이 됐을 때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UPS이고 UPS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배터리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종류의 배터리가 있지만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해서 그것의 약점이 뭐냐면 화재가 발생하기가 쉽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도 가끔 화재 소식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뭐 사고가 났을 때, 뭐 충돌이 됐을 때 폭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지하 주차장의 차들을 다 태워버린다거나 그런 사고가 나잖아요. 그죠? 예, 뭐 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나거나 그 화재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러한 UPS가 안에 UPS가 있고 시끄러워요. 그래서 거기 팬이 달려가지고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또 UPS만 있냐? 아니고 그 UPS를 가지고 구동할 장치들이 거기 있죠. UPS가 딸랑 거기 있는 이유는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전원 공급받을 장치가 그 중에서 이제 네트워크 장치들이 있고 그 장치들이 바로 우리 이 실습실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가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갈 수 있는 그곳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곳조차도 우리 실습실과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다. 그러나 거기에 가면 우리 실습실에서 교내의 다른 네트워크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경로가 또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 갈 수 있다. 이거죠. 그곳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냐면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관문이다. 그랬죠. 관문. 집에서 밖으로 나가려면 현관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네. 그 현관의 관자예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집 밖이죠. 왜 현관이냐 그러면 현자가 뭐냐면 거물 현자입니다. 거물 현자. 보통 현관은 어둡죠. 거기를 통해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즉 우리 네트워크를 벗어날 수 있는 그곳이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레이스 RT를 했을 때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옆 사람이라면 내 컴퓨터에서 옆 사람 컴퓨터는 그냥 바로 갔어요. 트레이스를 해보니까. TTL 값도 어땠어요? 줄어들지 않고 그냥 유지됐었죠. 같은 네트워크니까 바로 가서 그래요. 그런데 구글 같은 데는 핑을 해보니까 TTL 값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건 이제 여러 개의 장치를 거쳐서 갔다는 뜻이고, 그러면 제일 먼저 거쳐간 장치는 트레이스 RT에서 제일 첫 번째 나왔죠. 그 장치의 주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과제 제출한, 그러니까 실습 과제 제출한 거에서 한번 보세요. 얼마인가? 223.194.165.1이라네요. 맞아요? 예. 거기의 주소가 바로 그 장치의 주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장치는 여러분들 컴퓨터와 223.194.165까지 똑같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컴퓨터는 223.194.165. 뭐 컴퓨터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뭐고 그 장치는 223.194.165.1이에요. 그래서 앞에 223.194.165까지는 똑같아요. 같은 네트워크다. 왜 그 주소가 같은 네트워크인지 다른 네트워크인지는 물론 서브넷 매스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죠. 그죠? 그 서브넷 매스크에 의해서 그 서브넷 매스크의 일부분이 값이 같으면 IP 주소의 값이 같으면 같은 네트워크이고 다르면 다른 네트워크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인 걸 알 수 있다. 왜? 아마도 서브넷 매스크가 여러분 컴퓨터의 서브넷 매스크가 255.25.25.0이고 그거에 따르면 1이 앞에 25.25.25까지에 해당하는 IP 주소 223.194.165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게 다음 장치인 223.194.165.1하고 똑같으니까 같은 네트워크다. 같은 네트워크상이지만 다른 네트워크로 갈 수 있는 관문이다. 영어로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 게이트웨이라고 부른다 하는 거죠. 게이트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ipconfig라는 명령을 실행했을 때 ipconfig라는 명령을 실행했을 때 실습실로 연결되는 어댑터인 이더넷 어댑터 이더넷에 나와 있는 이 기본 게이트웨이 이 주소가 구글 같은 다른 네트워크를 가기 위해서 가야 될 첫 번째 관문인 것이죠. 여기에 보시면 내 주소와 이 주소는 요 서브넷 매스크 1까지가 똑같죠. 그리고 요 뒷부분만 다르죠. 그러니까 동네 주소는 같고 즉 네트워크 주소는 같고 같은 네트워크에서 번지수만 다른 같은 네트워크상의 주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거기로 가면 어디로 갈 수 있다? 구글로 나갈 수 있다. 물론 거기서도 구글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트레이스 RT 한 결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죠. 그죠?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온 주소들도 결국은 어떤 네트워크 장치인데 거기서 또 길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 컴퓨터에서 길 안내를 어디로 했느냐? 여기로 했고 그 화장실 옆에 있는 그 게이트웨이로 길 안내를 했고 그러면 얘네들이 그리로 이동을 시켜주고 그럼 여기 와서 또 그 다음으로 또 길 안내를 하고 또 여기 와서 그러면 또 이동을 하고 또 여기 와서 또 길 안내를 해서 그 다음을 결정해주고 그리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한다 이거지. 요걸 우리가 트레이스 RT를 통해서 장치들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알겠어요? 이게 이제 그 트레이스 RT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의 주소를 알면 Whois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그 IP 주소를 관리하는 그 기관을 알 수 있고 그 기관이 위치한 주소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대략적인 그 네트워크의 위치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다. 왜? IP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기관의 주소는 그 기관의 본사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기관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면 네트워크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거고 정확한 주소는 알 수 없다. Whois에서는 오로지 그 기관의 메인 주소만 알려주니까 그렇게 어쨌든 간에 파악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비주얼 트레이스 아웃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구글까지 가는 경로도 한번 이렇게 그 두 모양에서 이렇게 가는 3차원의 모양을 보기도 했었죠. 그렇죠? 뭐 핑이라든가 트레이스 RT를 통해서 뭔가 상대방으로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해봤었죠. 그래서 이게 핑이라면 이제 ICMP 에코 리퀘스트를 네트워크 계층에 IP한테 넘겨줘서 IP가 길 안내를 하게 하고 그 길 안내를 통해서 넥스트홉으로 가고 또 여기서 길 안내를 해서 넥스트홉으로 가고 또 여기서 길 안내를 해서 넥스트홉으로 가고 길 안내를 해서 넥스트홉으로 가고 점점점 해서 최종 여기 넥스트홉으로 가서 여기서 다시 ICMP한테 주면은 ICMP가 리플라이 메시지를 만들어서 다시 길 안내를 이쪽에 IP한테 요청하고 IP가 길 안내를 한 결과를 넥스트홉으로 여기서 또 길 안내를 한 결과를 넥스트홉으로 해서 나한테 또 도착해서 이 여기에서의 IP가 ICMP한테 넘겨주고 ICMP는 그 결과를 핑한테 되돌려줘서 핑이 리포팅을 해서 출력을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에서 했을 때는 그 넥스트홉이 바로 그 상대방이니까 이 옆에 사람이랑 했을 때는 뭐 이렇게 경로가 없겠지만 다른 네트워크에 어딘가에 있는 곳을 했을 때는 뭐 핑의 결과는 TTL 값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고 트레이스를 하면 이제 여러 개의 그 경로상의 주소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알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이동 과정은 요 계층의 프로토콜들이 알아서 한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이게 길 안내라고 하면 넥스트홉을 결정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네들이 실제로 넥스트홉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얘는 어떤 이동 관리예요. 하면
자전거가 이동 수단이라 그러면 자전거를 누군가는 페달을 밟고 핸들을 틀어줘야 가잖아요. 언제 핸들을 우측으로 틀 건지, 언제 핸들을 좌측으로 틀 건지, 또는 언제 브레이크를 잡을 건지, 언제 페달을 밟을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죠. 이동을 하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횡단보도에 내가 있는데 횡단보도 옆에 이렇게 자전거 그림이 있는 이렇게 통로가 있으면 그리로 자전거를 타고 갈 수는 있지. 그러나 그러한 통로가 없는 횡단보도는 끌고 가야 돼요. 그러나 뭐 그냥 편의상 그 횡단보도를 자전거 타고 건넌다 했을 때 빨간불일 때 페달을 밟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여기서 직진하라고 했지만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 게 직진인데 빨간불이 켜 있을 때 페달을 직진하라고 해서 밟으면 사고가 나죠. 그런 것을 해주는 게 누구냐? 저 2계층입니다. 3계층에서 직진하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바로 직진해야 되는지 아닌지 판단은 데이터 링크 계층이 한다.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는 건 그야말로 데이터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는데 연결이라는 건 결국은 이동을 하기 위한 수단이죠. 실제 데이터를 이동하기 위한 그 기란 내인 직진 명령에 따라서 직진을 하면 안 되고 직진 신호가 있을 때 직진을 해야 된다. 그런 게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그러면 실제 페달 밟아서 자전거가 움직이는 건 1계층. 그러니까 2계층에서 페달 밟아라. 해서 밟으면 움직이는 건 1계층이다. 이거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각 계층의 역할이. 그러니까 이동을 하는 것도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고 다 여러 가지 그 프로토콜의 약속에 따라서 신호등도 일종의 프로토콜이지. 초록불이면 가라, 빨강불이면 서라. 또 이렇게 뭐 우회전 차선에서 뭐 이렇게 화살표가 되면 우회전 해라. 이런 것들이 다 약속이다 이거지. 약속에 따라서 뭔가가 액션이 취해져야 된다 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은 얘는 길 안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를 하느냐?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여기서는 그 다음까지만 길 안내를 한다. 넥스트까지만 길 안내를 한다. 요 구간이 하나의 네트워크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여기로 길 안내를 하는 요 구간이 또 하나의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움직이고 또 거기서 또 다른 네트워크로 또 하나의 네트워크 움직이고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돼서 간다 이거지. 얘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와 이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장치들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네트워크와 이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장치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장치로 보내주고 또 그 장치로 보내주고 그 장치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이 전체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구간에서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 기능이 있어서 1계층, 2계층의 기능이 있어서 여기까지로 또 이동시켜주고 그런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동을 할 때는 여기서도 1, 2, 3계층이 협업을 해서 여기로 보내주고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서 그 다음으로 갈 곳을 안내해주고 그 안내에 따라서 2계층, 1계층이 움직여주고 또 여기에 도착하면 또 3계층이 안내를 해주고 또 1계층, 2계층이 협업을 해서 그리로 보내주고 이런 과정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뿐만 아니고 그 다음 장치에서도 1, 2, 3계층 그 다음 장치에서도 1, 2, 3계층 그 다음 장치에서 1, 2, 3계층 이런 식으로 계속 각 장치의 1, 2, 3계층이 계속 그 다음 장치, 그 다음 장치, 그 다음 장치로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의 것들은 도대체 뭘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다음에 살펴봤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텔넷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SSH도 해봤고 RDP도 해봤고 그 다음에 HTTP도 해봤죠.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서 RDP는 뭐였죠? 원격 데스크탑이죠. 이 원격이 뭐예요? 리모트지. 데스크탑 D, 프로토콜 P, RDP, 리모트 데스크탑 프로토콜. 그러니까 원격 데스크탑을 접속하기 위한 프로토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어떻게 됐었어요? 그 원격에 있는 컴퓨터에 그래픽 데스크탑 접속이 됐죠. 그래픽 화면이. 그래서 원격 컴퓨터와 똑같은 그런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컴퓨터 화면이 그냥 그 텍스트 화면이 아니고 이렇게 그래픽으로 돼 있는 뭐 바탕화면도 있고 아이콘도 있고 뭐 메뉴바도 있고 그런 그래픽 그대로 보였죠. 그죠?
그걸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접속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원격 데스크탑 또는 MSTSC 마이크로소프트 터미널 서비스 클라이언트의 약자입니다. MSTSC 마이크로소프트 터미널 서비스 클라이언트의 약자 .exe. 어쨌든 그런 RDP 서비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SSH는 뭐였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시스템 운영에서 써보고 이 통신 프로토콜에서 써보고 다 써봤죠? 텍스트 터미널 접속 프로그램이죠, 그죠? 즉 텍스트 명령어 실행과 텍스트 출력만 가능한 터미널 접속을 위한 암호화된 서비스였고요. 텔넷은 그것과 유사한데 암호화되지 않은 서비스다 그랬어요. 제가 그냥 데모만 보였죠. 텔넷 접속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HTTP를 하기 위해서 텔넷 접속을 썼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똑같이 썼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맨 마지막에 뭐 텔넷 어쩌고 80번 해서 접속했었죠, 그죠? 그거. 그 다음에 HTTP 얘기했네, 그죠? 그런 HTTP는 웹 서비스.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임 서비스가 있었죠. 그래서 www.google.com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알아오기 위한 서비스. 그걸 우리가 DNS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건 아니다. 어떤 그 상대방과 컨텐츠를 주고받기 위한 그런 프로토콜이죠. 이것들이 이제 애플리케이션. 다양한 종류의 그 컨텐츠를 다양한 그 뭐랄까?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는 그런 서비스들. 에픽 데스크탑 화면을 받을 건지, 그런 서비스를 받을 건지, 아니면 그냥 원격으로 그 텍스트 터미널 서비스를 받을 건지, 아니면 웹 서비스를 받을 건지, 또는 제가 연결하고자 하는 어떤 컴퓨터의 주소를 알기 위해서 이름을 물어보면 주소를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건지,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거고, 실제로 DNS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와이어샤크에서 캡처를 해서 메시지도 받죠. 그래서 www.google.com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알려달라는 쿼리 메시지를 서버한테 보내면 서버에서 그거에 대한 레스폰스 메시지로 IP 주소가 뭐다 하고 알려주는 걸 그 와이어샤크의 각 라인에서 봤었어요. 물론 그 서비스만 따로 우리가 이용한 건 아니고, 예를 들면 ping www.google.com 또는 traceRT www.google.com 이라는 명령을 실행해서 그 명령이 실제로 실행되기에 앞서서 www.google.com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먼저 알아오는 과정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분석한 거지. 이름에 대한 IP 주소를 알아오는 것을 그냥 따로 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컴퓨터 안에서 자동으로 그게 일어난 거죠. 우리가 그걸 캡처해서 분석을 했을 뿐이지. 대략 이러한 것들을 했는데 뭐 조금 언급할 게 남아있긴 하지만 쉬는 시간이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뒷부분 언급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